싱가포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사는 나라죠. 실제로 보면 되게 불쌍해요. 왜요? 자원이 없어요. 아예 인구가 늘어나니까 방법이 영토를 늘리자 이거죠. 그 가장 핵심이 이제 모래가 되는 거죠. 문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주변 국가들도. 그래서 모래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 모래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그냥 채취하는 거죠. 그럼 10년이면 1m 이상씩 그러니까 가라고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대에 모래가 많잖아요. 자국내 바다 모래든 뭐든 일단은 반출 금지시켜놨고요. 여러분 요즘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역사를 보다 베스트셀러 나오자마자 순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패드나 휴대전화로 책을 읽으면요, 뇌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게임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긴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사람의 정서화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 역사를 또 배우고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보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황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동남아시아 전공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예, 쪽. 미얀마 정도. 네네. 동남아시아는 저희가 처음 교수님 모시고 인사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거나 최초로 가는 해외여행지가 대부분 동남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남아를 잘 모르죠. 네. 상당히 아이러니한. 맞아요. 동남아는 동티모르까지 합쳐서 11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오밀조밀 모여있지만 국가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당연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고 역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고 종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지만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슬람과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정말 다양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은 담배를 잘 안 태워서 그런데 예전에는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게 비행기 타면 담배를 못 태우니까 멀리 못 갔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많이 갔었거든요. 왜냐면 5시간 반 안에 다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동남아시아를 많이 갔었는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11개 국가밖에 안 되는구나. 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미국 지도 생각하시면요. 미국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닌데 인구도 한 7억 정도, 6억 5천, 7억 정도가 되니까요. 근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그 영토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중국이나 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작아 근데 보이지만 중국은 그러면 동아시아인 거예요? 중국은 우리 한국 기준에서는 보통 동북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그냥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동남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동북아, 동남아 이렇게 해서 한중일을 동북아로 나누고 동아시아라고 하면 보통 동남아를 빼고 이렇게 동북아로 보는 관점이 많은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중일 포함하면 14개국이 되는 거예요? 4개국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고 트랙 1 정도에서. 선생님 다 가보셨어요? 11개국? 안 저 지금 가봤죠. 계속 손을 세보고 있습니다. 몇 나라가 되는지. 몇 나라 가고 있어요? 한 4나라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한국 분들 그럴 것 같은데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발리요. 아, 발리. 그죠. 네. 중동 오신 분들이 어디 갔다 오신다면 내가 중동에 간 게 두바이인지 오만인지 막 헷갈리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 동남아시아 그래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내가 저기 갔던 게 태국이었나 필리핀이었나 계속 헷갈려요. 머릿속에서 비슷비슷한 게 겹쳐져 가지고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는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우리 장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면은 휴양 관광도 있지만 네. 불레고리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 라인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얘기가 지진도 지진이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인도네시아가 가라앉고 있다, 수도가 가라앉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장마 좀 지날 때마다 물난리 겪는다, 아우 물은 참 무섭다 이런 얘기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왜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들 보면 막 대통령이 막 바다 위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 이게 그 적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나라가 엄청 크단 말이죠. 대부분 적도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라는 크지만 대도시 우리가 보통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로 개발된 도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인 자카르타예요. 인도네시아는 대체적으로 화산으로 만들어진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화산섬의 특징은 큰 강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개천들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큰 강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지하수를 막 파는 거죠. 지하수를 파다 보면 당연히 집안이 침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심각한 문제. 그럼 제주 삼다수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잘 하지 않을까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가라앉는 그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만 식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지하수를 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집안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cm에서 15cm, 그러니까 심하면 15cm까지 가라앉는다. 1년에요? 예, 그렇게. 그럼 10년이면 1m 이상씩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쭉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해수면 상승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수면 상승 국가들과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문제. 엄청나네요. 인 거죠. 그래서 이 자카르타가 도시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네덜란드 식민 통치 때부터 개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중엽부터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키워온 도시고 인구가 서울이랑 비슷해요. 1000만 정도가 넘는 아주 말 그대로 대도시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가 이제 과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수도를 옮기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24년 10월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이 취임을 기념해서 취임식은 새로운 수도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취임식을 하겠다는데 이 지역이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바 본거지에서 상당히 큰 변혁이네요. 예, 완전히 그냥 완전히 멀리 떨어져요. 예, 완전히 옮겨버리고 이게 30년 계획이에요. 2045년 정도까지. 그런데 그 자바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반발이 꽤 있겠네요. 당연히 지금도 내부에서는 옮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근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뭐 자카르타가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일단은 무조건 옮기겠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고 토목공사나 이런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조감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엄청 멋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거 동남아의 네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규모 토목공사이자 뭐 도시개발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도시 이름은 이제 누산트라라고 이렇게 짓는데 누산트라가 이제 과거에 인도네시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사라는 것이 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산트라 이게 이제 비투인 뭐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섬 사이에 있는 이런 건데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한중일은 서로가 서로를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좀 발전해 오고 있지만 굉장히 발전된 세 나라라고 서로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시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서로 투쟁심이 있는 나라도 있고 서로 조금 형제국가 좀 친한 나라도 있고 이렇게 관계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대략의 좀 관계도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이랑 미얀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이가 안 좋고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서로 좋아하지 않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북부와 남부 사람들끼리 갈등이 좀 있고 베트남도 과거에 분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북베트남 사람들과 남베트남 사람들이 싸운 북쪽 것처럼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지역 감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생김새 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전통 남쪽 사람들은 우리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이랑 비슷하고요. 키가 좀 작고 피부가 좀 갈색이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쌍꺼풀이 진하고 머리가 곱슬이고 뭐 이렇고 북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사람들이랑 거의 중국 사람들. 비슷한데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월이라고 하는 네, 월남, 네, 네. 백월이라고 하는 양자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베트남 쪽은 이제 그 대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운남성까지 팽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운남성과 그 귀주성 그 일대 사실은 동남아에 있는 대부분의 종족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단이 된 거거든요. 형제 행정구역으로. 그게 이제 중국화가 되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동남아라고 하는 자연적인
전체적인 어떠한 민족 형성이 지금은 절반 정도가 중국화된 거고 중국이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만 보고 판단하니까 너무 달라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왜 삼국지 보면은 왜 제갈량이 맹렬장에 실종 실금 그 뭐 정확하게 그게 운남성 현재 그쪽 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다 동남아의 지금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민족들이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그 국가들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동남아가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하나의 뚜렷한 동북아처럼 뚜렷한 게 될 텐데 아쉽게도 또 근대 들어서 또 보면 배처럼 놀랬던 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부터 그렇게 일축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을 통합시키면서 이렇게 그 지역을 강력하게 해서 주변 국가들은 엄청 침략도 많이 하고 베트남이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맹주죠. 동남아에서 그렇죠. 뭐 미국도 이긴 나라, 지금 제가 중국도 이긴 나라죠. 러시아에서도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 마피아인데 중국 마피아도 베트남 못 건드려요. 많이 올라왔어요. 게 베트남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목소리가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창설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동남아 내에서 이제 가장 맏형 역할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태국이긴 한데 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1등을 하거나 했던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의 습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그 대세를 따라서 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대전 때 보면 태국이 처음에는 동맹국에 가담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동맹국 가담하다 일본이 패망이 짙으니까 바로 항복 선언하고 연합국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태국은 이제 시대의 조류 이런 것들을 바라바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태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식민지였던 적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왼쪽에 이제 미얀마가 있고 오른쪽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이미 영국이 다 점령을 했고 동쪽은 프랑스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버퍼 스테이트로 두자, 완충국으로 두자 이건데 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시켰는데 방식이 서쪽에 있는 땅을 영국한테 떼주고 동쪽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 프랑스 떼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땅이 된 남쪽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한테 떼주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을 지키는 거죠. 방콕을 중심으로 한 핵심을 지키면서 독립을 유지했다. 이게 우리의 외교 방식이다.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대 태국인들도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겠네요. 엄청나게 자부심 갖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걸 대나무 외교라고 부르죠. 그럼 싱가포르 얘기로 넘어가세요. 네. 싱가포르가 지금 동남아시아 모래 다 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모래를 왜 이렇게 사요? 싱가포르를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싱가포르 안 갑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담배 끊고 했지만 껌도 씹으면 안 돼, 담배도 피면 안 돼, 뭐만 했다면 다 벌금이래요. 이 나라 가면 안 되겠고. 맞아. 그 얘기부터 그러면 하시죠. 뭐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까지 싱가포르 벌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싱가포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 보통 파인시티라고 부르거든요. 파인시티. 근데 파인이 파인 땡큐 앤 뒤에 파인도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겠네요. 네, 중의적이죠. 파인시티. 그러니까 명사로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벌금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파인 벌금의 예,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럴 때 싱가포르 드나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나들 때 담배를 가지고 있느냐, 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타이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껌은 안 심으니까 뭐 갖고 가지는 않지만 전 담배를 끊은 대신에 금연 껌을 씹거든요. 이두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껌은 안 되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조호르바르라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 껌도 사갖고 와서 씹고 몰래 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껌을 씹는 게 안 돼요? 아니면 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씹는 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씹으면 언젠가는 뱉을 거니까.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반입 자체가 더 아니 안 뭐 돼요. 씹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언젠간 쓰레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찰한테 삼킬 건데요? 꼴꺽.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죠. 싱가포르는 일단 나라가 상당히 작고 독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어촌 마을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어촌 마을이고 크기는 서울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발전을 시키는데 이 국부가 있잖아요. 그 리콴유 총리. 그러니까 65년도부터 총리가 돼서 90년까지 이 재임을 했었는데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골치 아픈 큰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통제, 규율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일단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이쪽 지역 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형법 제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는 교도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치소가 없어요. 구치소 자체가 없어요. 재판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법원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거기는 간이로 해서 법원들이 엄청 많이 있고 즉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 그냥 바로바로 판결 내리게. 바로바로 즉결 판결 내는데 그게
대부분 벌금으로 가게 되는데 판사도 많겠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재밌는 게 이게 지하철 타면 우리는 이제 요즘에 지하철에서 스스로 공중 도덕상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고 타는 거에 대해 조금 부담감을 갖죠. 오면 바로 뉴스에 올라오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러면서. 근데 싱가포르는 타면 지하철 안에 이제 붙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 붙여 있는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예, 이거 뭐 안 돼, 저거 안 돼. 과일의 여왕. 두리안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이거를 갖고 타면 벌금이 제일 세요. 제가 옛날에 탔을 때 $3,000 정도가 됐는데 3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예. 싱가포르 달러가 보니까 1달러에 1,000원 정도 넘더라고요. 지금 1,000원 조금 넘더라고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로. 그럼 300만 원. 예. 그 정도가 되고 뭐 당연히 라이터 같은 것도 못 갖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규율을 세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하지만 일단 공포를 만들어내는 공포 정치. 국민들로부터 공포를.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면 나라가 영토가 상당히 작으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방법이 영토를 늘리자 이거죠. 우리나라도 서해 막 간척 사업 하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선생님들이 막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바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바다를 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남쪽으로 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이제 모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를 계속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샀던 국가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데 모래가 많은데 잘 쓰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구매한 모래 양이 8천만 달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또 싱가포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가능한 예, 그 일이겠죠?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모래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죠. 일단 해양 생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홍수 같은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주변 국가들도. 그래서 모래 수출을 하지 않겠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일단 막은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일단 모래는 필요하니까 얘네들은 pragmatic necessity 이렇게 실용적 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일단 우리가 모래가 있어야지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일단 영토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왜 모래여야 돼요? 흙은 안 돼요? 시멘트를 못 만들잖아요. 아,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가장 기본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래들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동남아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해안부 쪽은 빼고 위쪽 지방은 강들이 엄청 큰 것들이 있거든요. 메콩강은 5나라를 쭉 가로질러서 흐른단 말이죠. 메콩강 있고, 그다음에 태국의 짜오프라야, 미얀마의 뭐 에아와디 뭐 이런 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 유역에 모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모래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그냥 채취하는 거죠. 갖고 와서 이제 거의 밀수 수준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막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말레이시아로부터 거의 수입을 하는데, 싱가포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불쌍해요. 왜요? 자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도 워낙 작으니까. 작고 원래 자체가 자원이 없는 국가였고, 원래 그러니까 싱가포르 나라는 말레이시아에 편입돼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때 당시에 말라야 연방이라고 불렀는데 중앙정부에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좋아서 독립이지 퇴출당한 거거든요. 말라야 연방으로부터 퇴출을 당한 그런 국가. 말레이시아가 아 꼴보기 싫어, 니네 나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퇴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리쿠안유 총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할 때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되게 슬퍼서 엉엉 울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 장면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가면 있어요.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위로는 말레이시아, 아래쪽에는 인도네시아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 정글과 같은 물 속에 던져진 고양이 같은 이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 같은 경우도 수돗물에서 생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끊으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쟤네들은 부러울 없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시민이 되거나 장기 거주자가 돼서 살 때는 상당히 살기 힘든 그런. 항상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군대를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기간도 우리나라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무조건 다 가야지 되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과 해상훈련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모래 수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우디가 모래를 수입하는 나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우디 하면은 낙타, 터번, 이슬람, 모래. 근데 모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한다고. 근데 사방대에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사방에 모래는 쓸모가 없어요. 그 모래는 시멘트로도 안 만들어요. 예, 왜냐면 너무 입자가 가늘어요. 입자가 가늘고 바다 모래는 뭐가 문제냐면 연분이 있어요. 연분이 있으니까 재처리를 해야 돼요. 씻어서 써야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고의 모래는 강모래거든요. 근데 강모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디서 수입하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수입을 합니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사우디가 놀라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를 수입하죠? 또 뭐를 수입할까
뭘까요? 낙타. 낙타 수입합니다. 석유도 낙타.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정제된 석유? 네, 석유는 러시아한테 수입하죠. 왜냐면 낙타는 사우디에서는 식용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경주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호주의 낙타가 좋아요. 그래서 낙타를 수입하고 석유는 왜 수입하냐면 사우디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석유를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싸게 내놓으면 빨리 사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공비 아끼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래인데 이 모래가 많이 필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모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바다 모래든 뭐든 일단은 반출 금지시켜놨고요. 수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건설공사를 해야 돼요. 건설을 많이 해야 네, 되니까. 건설공사를. 이게 사실 모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모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집트는 모래 많잖아요. 모래 많아요. 그러니까 모래 수입한 건 아니고 쓴 사례들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초창기부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용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잖아요. 화강암을 그렇게 잘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강암 용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결사큰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정말 약간 나사은처럼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자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청동기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데 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실용고고학자들이 밝혀내죠. 모래를 가지고 중에 절삭제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좀 붓고 청동기 날을 세워가지고 깎으면 이런 흔적이 나온다.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청동기를 대고 모래를 뿌린 다음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자른 다음에 모래를 그 절삭제로 뿌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청동기 톱으로 청석스로 갈면 근데 굉장히 그게 쉽게 잘 된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기하다. 제가 궁금증이 생기면 못 멈추는 스타일이라 별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싱가포르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서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벌금,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마리나 베이인가요? 그 배 떠 있는 수영장 많이들 가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제 마지막 질문은 사자머리의 인어몸통이잖아요. 싱가포르 하면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자머리가 물 뿜고 있고 인어몸통? 그건 뭔데 그렇게 싱가포르에 많아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사자머리의 인어몸통 그 답이 싱가포르라는 국명에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싱가와 포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현지어 발음, 말레이 발음으로는 싱가, 그 다음에 뿌라래요. 싱가는 태국에서 맥주 드셔보셨지 않나요? 네. 태국 맥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이름 비슷하네. 싱하. 여기는 싱가예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뒤에 POR이니까 이 뿌라인데 뿌라는 이제 땅이에요. 땅. 사자의 땅. 사자의 땅인데 그 16세기 정도에 그 아래쪽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에 왕자가 왕위 찬탈전에서 밀려가지고 망명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싱가포르는 테마섹이라고 불렀어요. 테마섹이라는 섬에 오게 됐는데 이 왕이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숲에 사자가 지나갔는데 몸통이 인어예요? 인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싱가포르라고 불리게 된 건데 걔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멀라이언이라고 불러요. 싱가포르에서 멀라이언. 그러니까 멀메이드와 라이언의 합성어죠. 멀메이드라고 부르고 싱가포르 시내 싱가포르 강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물이 이렇게 쫙 뿜고 있죠. 그다음에 센토사 섬 가면 더 큰 거 있어요. 섬에 또 섬이 있는 거죠. 센토사 섬은 더 큰 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막 가서 물 뿜는 거 이렇게 막 장난치고 여자랑 사진 찍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네. 사자인데 우와 하고 봤는데 몸통이 있는데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상징도 멀메이드 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자머리의 인어 몸통을 하고 있는 이 상징은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려졌던 거죠. 아 재밌다. 혹시 이름에 얽힌 나라들 저희가 모르는 거 되게 많잖아요. 교수님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거든요. 그래서 스탄 국가들이 스탄이 뭐뭐의 땅 이거죠. 스탄이 스테이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살다가 아 뭐뭐의 땅 그러니까 아 여기는 뭐뭐의 땅 여기 뭐뭐의 땅 그래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구나 이런 유래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다 알지만 모르는 게 러시아 두 가지지 슬라브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원래 뜻은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왜냐면 이게 슬라브는 터키에서 이제 슬레이브 노예하고 같은 어원이지 않습니까? 진짜요? 러시아 유럽 남부 초원에 있는 군발의 사람들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잡아가면 되기 때문에 노예 슬레이브가 슬라브 민족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는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이 어원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맨날 이제 자기들 통합을 못하고
아무래도 숲속에서만 이 부족기 따로따로 사니까는 우리 나라 하나 만들자. 근데 나라 만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스카우트 해오자 해가지고 그 바이킹에 있는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해서 류리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류리크가 처음 만드는 나라가 루스의 나라가 러시아가 된 거예요. 루스의 나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혹시 우리 러시아를 음해하기 위한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는 러시아 책에 나온다는 것이죠. 러시아 역사책에. 그러니까 자기 반박을 못해요. 못해. 자기네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야 바이킹도 러시아 앞에서는 초문명이었다. 이제 그런 게 되죠. 아 너무 재밌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집트 국명의 어원이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는 아이깁투스,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깁티오스라고 보통 이집트를 불렀거든요. 고대 이집트부터 이집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는 이집트를 케메트라고 불렀어요. 케메트. 케메트는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석유가 나와서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집트는 석유 잘 안 나오고 그 이집트 나일강변에 있는 비옥한 토양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을 자기들이 살아가던 공간을 검은 땅, 케메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집트를 이제 알깁티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알깁티오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집트가 된 건데 이 알깁티오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어원이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추정컨대 고대 이집트의 이제 표현들 중에서 후트카프타라는 게 있어요. 후트카프타. 이거는 뭐냐면 그 이집트의 전통적인 수도인 멤피스의 별명 중에 하나인데 후트는 이제 거대한 저택이란 뜻이고 카는 영혼이란 뜻이고 푸타는 푸타신이란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푸타신의 영혼을 위한 저택을 이제 멤피스의 별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후트카프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후트카프타, 알깁티오스가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런 식으로 음차를 하다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라틴어 아깁투스가 되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표기를 했다. 또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멤피스라는 단어도 옛날부터 썼던 단어. 멤피스는 원래 이제 맨 네페르가 고대 이집트의 표현이에요. 근데 멤피스는 또 역시 고대 그리스인들이 맨 네페르를 자기들이 이제 뭉쳐해가지고 쓰던 표현이고 이 맨 네페르는 맨은 이제 영속하는, 네페르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멤피스라고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멤피스를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 또 써요. 근데 그 멤피스는 정말 이집트를 본 따가지고 쓴 이름이에요. 야, 어원도 찾아가보니까 재밌는 게 근데 많네요. 미국 가니까는 전 세계 지명 다 있어요. 맞아요. 저 필라델피아 있는데 근처에 모스크바도 있고 레바논도 파리도 있어요, 있고, 레바논. 런던도 있고요. 이렇게 다 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킹 오브 프러시아예요. 프러시아의 왕이야 이름이. 잘 찾으면 뭐 함흥이나 평양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잘하면 김일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동에서는 나라 이름으로 제일 놀림을 받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왜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확히 맘라카투 아라비아투 수우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수우드 왕국이에요. 수우디 아라비아예요. 근데 수우드가 사실은 집안 이름입니다. 사우드 집안 이름이에요. 이게 초대 국왕의 조상의 이름이 수우드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사우디의 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조선을 갖다가 이씨 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시비를 걸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79년에 혁명 난 다음에 니는 나라 이름부터 걸러먹었다. 이름이야? 야. 수드네 아라비아가 뭐야? 야, 왜 어떻게 니네 왕실 이름을 나라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왕실 성을 갖다가 사실 그렇게 놀렸거든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의 조선으로 말하면 이성계국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놀림감이 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은 이 왕조도 아닌 거죠. 아니 그 왕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요? 사우드 왕조예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지금도 아니 근데 이제 사우드 사람들의 그 사우드 왕실의 성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랍어에서 뒤에다가 이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사람 하면 서울리가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면 부산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가 붙이니까 사우드 사람이니까 사우디가 되는 거죠. 그럼 사우디라는 것은 사우드 집안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기가 성도 사우디가 아닌데 나라 이름이 되다 보니까 사우디 하면은 그냥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사우디 사람. 러시아 말로 사우도프카야 아라비아인데 그게 사우드의 아라비아예요. 네. 아니, 이게 주인이 사우드다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니 얘들은 진짜 옛날 나라구나. 옛날 예, 그러니까 완전 이 이름 자체가 좀 애매한 국가네요. 동남아 국가들은 좀 다르게 대부분의 국명이 식민 통치를 했던 국가들이 지어준 경우가 대다수.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왕조 체제였죠. 독립하면서 지은 게 아니라요? 독립하면서 짓기보다는 주로 식민 시기 때 많이 지어진 게 많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보면 두 번의 식민 지배를 거쳤는데 처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스페인을 처음에 발견했던
필리핀에 있을 때가 16세기 중반이에요. 1521년 뭐 이렇게 보통 보는데 이때 이제 스페인 아시잖아요. 마젤란은 이제 필리핀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이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을 왕에게 이제 봉헌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스페인 국왕이 필립 2세였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2세에게 그 봉헌한다는 의미로 이제 필리핀이라는 한국말이잖아요. 필립 2세 그러니까 필리핀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필리핀인데 그 스페인어는 필리피나스가 이렇게 필리피나스. 예. 근데 그 나라 이름 바꾸려는 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미 일찍이 그냥 필리핀이라는 것이 굳어졌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H라고 쓰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F로 쓰고요. 그냥 필리피노라고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은 필리피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 그 현대가 되면 야 이제 바꾸자 이런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날 법한데 그런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굳이 그런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은 것 같기는 바꾸는 건 우리의 특징이죠. 그 대승적인 의미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군요. 거기. 그리고 상당히 어이없는 국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라오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라오 PD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국명을 줘야 될 건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종족 같은 걸 물어보겠죠. 넌 무슨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앞에는 다 라오고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 룸, 라오 숭, 라오 퉁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뒤에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라오에 여러 라오가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복수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라오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라오라고 불러요. 라오. 이게 자기네들 이런 라오. 식으로 서방에서 지명 갖다 붙여가지고 원 이름 아예 없어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일 비슷한 애가 하얼빈, 아직도 어원을 몰라요. 싱가포르처럼 어처원이었거든요. 그 성화강이. 근데 거기에서 러시아 철도 짓는다고 러시아 기사가 왔는데 여기 어디에 가냐 뭐라고 하는데 에이 몰라 귀찮아 대충 그냥 받아 적었으게 하르빈이라 적었어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이게 그 그물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원말을 이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아 민감하죠. 그래서 그렇대? 야 그건 말이 안 돼. 이거 우리가 다시 지어. 라고 해서 바꾸잖아요. 그럼요. 그 지하철역 질 때 오면 대학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대학이 먼저 앞에 가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럼요.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나중 가서 바꿔요 또. 아 오늘 장 교수님 덕에 저희 모두가 어떻게 청취자 입장이 돼가지고 드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어서. 놀란 게요. 제가 선생님 제가 처음 뵀지만은 혹해서 마지막에 저기 벌써 도장 쌓여있을 것 같아요. 동남아 여행 너무 우리 재밌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정말 근데 저 러시아 시베리아 안 가고 동남아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분 덕분에 풍성한 이야기로 꽃피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